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호위무사도 이제 깜빵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안정 속에서 지금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기가 직무 복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야 당연히 그가 직무 복귀 못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는 여전히 한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그가 돌아온다면 우리 알전에 입히 알려진 것처럼 계엄을 또 안 하려는 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2차 계엄에 대한 정황도 너무나도 컸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즉시 계엄을 해제했다고 하지만 즉시 하지 않았었죠. 몇 시간 동안 이제 걸렸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증언들이 좀 충분히 나온 상태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직권이 없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직권이 없는 노상원에게 전화해서 상원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노상원 씨가 어떻게 했을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계엄에 대해서 시도를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계엄이 아닌 다른 방식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확하게 증거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브래드 셔먼이라는 미국 하원 의원이 나와서 북한을 위장해서 남한이 시도하는 그런 것들을 미국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인터뷰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시도를 이 정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외환의 위기 쉽게 얘기하면 외환의 위기를 조작할 수도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나와서 계엄이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나쁜 행태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들도 뭐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백분 토론에서 홍준표 시장이랑 이제 할 때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내란죄 철회, 내란죄가 아니다. 홍준표 시장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대놓고 시장님 그런데 검사 홍준표가 아니라 정치인 홍준표, 대선 주자 홍준표로 보고 묻겠습니다. 자, 내란죄부 따지지 말고 그러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게 맞습니까? 정치인으로서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못해요. 저는 뻐끔뻐끔 보더니 내란죄는 그 폭동이 들어가면 옛날에 인천 사태 요 정도는 소유죄 들어. 아니 그건 됐고요. 변호사들이 그런 건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탄핵을 기각해온 홍준표 시장도 말을 못합니다. 이분들도 알고 있어요.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를. 그러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계속 기각해야 된다. 제가 볼 때 돌아오면 제일 놀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건 계산이 이러면 나가린데. 아니 신세계에서 최민식 씨가 얘기했던 그러니까요. 홍준표 시장이 그래서 엇갈리는 게 탄핵은 분명히 기각된다. 하지만 조기 대선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멘트가 한 문장에서 나와요. 한 단락에서. 아니 연장선상에서 이제 정말 돌아오게 되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피해 복수국이 시작될 것 같은데 여러 인물들 중에서 어떤 정치인이 그의 복귀를 가장 떨고 있을까요? 정치인 전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홍장원 차장. 그렇죠. 제일 먼저 잡힙니다. 그렇죠. 홍장원 차장.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슬픈 건데 1차 수거 대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당연히 뭐 한동훈 대표, 뭐 이재명 대표 다 주요 정치인들의 이름이 일단 나왔고 두 번째 만약에 풀려났을 때 새롭게 작성될 수거 대상 하면은 민주당의 김병주 박선호는 바로 들어갈 걸요. 이 사람 이름 어떻게 빼놓습니까? 그렇죠. 바로 들어가죠. 그 옆에 이제 부승찬 의원 들어갈 거고요. 홍장원 차장 아까 언급했었죠. 그리고 아마 함께 했었던 사람들 중에 뭐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분명히 같이 일했는데 대답을 자기 원하는 만큼 잘 안 해준 신원식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 올린 우리 남천동 멤버들 잔인하게 죽을 겁니다. 선배 생각 어떻습니까? 남천동에서 일단 이사는 저쪽에 이제 어디 좀 캄보디아 한쪽 숲속이나 이런 쪽으로 오두막집에다가 약간 인터넷 잘 되는 대로 정도전처럼 시체도 찾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방송을 하셔야 돼요. 일단 찾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쪽으로. 근데 돌아오지 못해요. 사실. 자, 정말 가능성은 0%라고 보고 만약 돌아온다면 일단 시민들이 엄청나게 저항할 겁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3.1 운동을 하고 그 일제 사람의 목숨도 그냥 우습게 하는 일제 앞에서 3.1 운동을 하고 이승만 때 4.19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군부에 정한 5.18이 있었고 또 부마항쟁이 있었고 87년이 있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실용적이지만 원래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아닌데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온다면 윤석열 정권이 오래 못 버팁니다.
만약에 무력으로 막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경찰들도 거기에 저항할 거고 이번에 군대도 알았잖아요.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윤석열만 미치광이 바보인 채로 돌아와서 좀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미친 짓의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정권이 무너지지만 그 중간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돌려보내선 안 되지요. 근데 이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미치광이 바보인데다가 피해망상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하고 입법부, 사법부, 언론 모든 곳에 대해서 네. 자기가 이제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덤빌 거예요. 이건 비극이죠. 헌법재판관들이 당연히 이분들 대학 나왔잖아요.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실 후유증보다도 뭐 일단 2024년에 군대를 동원한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친위 쿠데타를 한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 상식의 문제고 네. 예, 물론 일부에서 국민의힘에서 아니 기각돼도 승복하라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이거는 이성을 한참 벗어난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추가 대상에 추가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보수 정치인들 가운데는 그 조중동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수 언론에다가 네. 하단에 책 광고 내신 분들 그러니까 대선을 대비해가지고 예. 오세훈 서울시장 네. 다시 성장이다 책 냈죠. 예.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네. 책 냈습니다. 그런 예. 광고들을 무려 지면 하단에 크게 빽빽하게 했거든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윤석열이 돌아오지 못할 걸 예상하고 네, 책을 그렇죠. 준비하고 책을 그렇죠. 내지 않았겠습니까? 미리 이게? 준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 보수 인사하니까 네. 갑자기 이제 정규제 조갑제 아 그러네요. 네, 김진 김진, 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도 위험하죠. 한동훈 멀리, 대표. 멀리 가야 되면 핸드폰 안 터지는 대로 가야 돼요. 한동훈 대표는 제가 생각할 때 조심스럽게 바로 이제 수거 대상보다는 데려와서 모욕 주는 방식으로 써먹을 겁니다. 모욕 준다. 예, 예전에 그 정치 깡패 나는 깡패입니다 이렇게 돌렸듯이 너 인위적으로 몸에 붙인 거 다 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모든 거 키높이 구두에서 내려와라고 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네. 곧바로 하지 않고 굉장히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 한동훈 대표도 네, 절대. 탄핵은 인용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책 썼습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번에 박정훈 의원이 친한파잖아요. 맞아요. 예.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니까 2심에서 차 이러면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확률은 1600만 분의 1보다 작다. 그러니 우리는 기각을 발해야 된다. 야, 무슨 논리입니까 그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저는 그거를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자 여기에 한동훈 맞아요. 대표도 네.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게 국민이 먼저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입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 자존심이 좀 있어서 그렇게 얘기 못할 건데 맞아요. 네. 그러면 박정훈은 당연히 강하게 비판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약간 말도 안 되는 이게 대선 승리만 본인들이 생각하고 이걸 하는 건지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고 뭐 얘기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과 일단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네. 단죄하는 일은 별개지요. 그거를 근데 이른바 친한 개들은 그 논리는 받아들였었거든요. 대통령의 탄핵과 맞아요. 뭐 이재명 네. 대표에 대한 반발 이건 별개다. 이건 따로 비판할 수 있지만 탄핵은 돼야 된다가 친한파 입장이었거든요. 박정훈 의원이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한 거야. 그 얘기를 한 그래, 거거든요. 왜 양심 고백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예. 양심이 이상하 털났다고 고백한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탄핵 정국의 주요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인물 김건희 여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로 유령처럼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언론에 노출도 되지 않고 물론 소문은 풍성합니다마는 무성한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뒤에서 뭘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뭐 저도 이렇게 용산에 계신 분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정보가 대부분 없더라고요. 대신 대통령이 식사를 오찬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한다. 가까운 사람하고만.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김건희 씨가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둘이 얘기할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얘기하면 안 돼. 자기 이거 일단 다 됐어. 내가 다 됐으니까 전 보니까 다 됐대. 우리 선생님이 다 됐으니까 자기 절대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았어. 계란이나 말아줄까? 그래 그거 해.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 다 현재
이 기각을 노리고 자중하고 있다. 기각을 네, 자주 그 정도로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아니, 왜냐면 그 상간의 행각들이 아예 안 알려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가시권에 사라졌을 뿐이지. 예를 들면은 뭐 조선일보 폐간 우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경호처를 찾아가서 자기 남편이 잡혀간 다음에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냐 이렇게 물었던 부분이라든가 네. 그분이 분명히 숨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을 거로 보이는데 그 압박 수준이 정보가 있어야 압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해가지고 헌법재판관한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전화 통화 된다면은 네. 기각해줘. 이걸로 압박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약점을 잡고 있거나 그 사람이 어떤 다른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건 없죠. 없거든요. 네. 그러면 협박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금 정치랑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의료 행태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전 탄핵되고 나서. 네. 박근혜도 그때 청와대 의료 관련된 사람이 들어갔느니 안 들어가니 주사를 어떻게 하니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김건희 여사 동선 공개된 게 마지막이 계엄 당일날 성형외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장 제기가 있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 끝나고 났을 때 이 동선을 좀 공개해야 된다. 의료 행태 저는 지금도 높은 확률로 어떤 방식으로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약간 자중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음. 만약에 이제 맨날 구구 인사들, 구구 유튜버들과 통화도 자주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 그러니까 구구 쪽에서 막 장사도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그럼 아무리 여사가 절대 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라고 했어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워낙 민감한 시기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본인도 나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러고 있지 않나. 네. 예. 그런 아니, 생각이 근데 추정입니다. 추정. 근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름대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네.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이 계엄 선포 개혁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 이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이상민이라는 화자가 아니면은 정말 액면 그대로 믿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인지 지금 헷갈리는 선상이 좀 와 있거든요. 저는 뭐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때려 뗄 수 없는 한 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대한민국 공직자 특히 장관 중에서 이렇게 목숨줄이 긴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태원 참사했을 때 이 사람은 원래 날아갔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날아갔어야 되고 이 사람의 실기가 이태원 참사뿐만이 아니라 잼버리 사태 때도 공동 책임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분명히 행안부 장관 들어가 있었고 교육부 장관 들어가 있었고 컨트롤타워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내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다른 길로 틀기에는 그냥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이고 나왔었던 불리한 상황에서의 진술은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불리한 진술다 거짓말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간 근데 다 떠나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언젠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우리가 평론으로 짚는 게 아니고 수사로 짚을 수밖에 네. 없는 부분들이 있는 그렇죠. 건데 여하간 그 이후에 대행들도 그렇고 건건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성벽에 가린 것처럼 다 막아줍니다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란 특검법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쭉 보면서 일단 구구에 전국의 구구를 끌어모아서 광장에서 그 숫자가 10만이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10만 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놀랄 건 없어요. 그 종교 조직이 동원돼가지고 그런 면도 있고 전국에 다 모인 거예요. 실제 구구는 제가 보기에는 300만 이상이 됩니다. 네. 그 중에 10만 명이 전세버스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놀랄 건 없고 다만 이제 그렇게 어쨌든 광장에서 목소리가 커지니까 사회가 분열된 것처럼 보이면 실제로 또 뒤에 더 분열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고, 근데 더 큰 우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이 엄청난 비극적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수습은 됐죠. 물론 국회 뭐 당직자들 그때 당직자들 만나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서 네. 다 막았죠. 그러면 이 범죄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건 역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어떤 자가 어느 만큼 관여했고 누가 기획을 했고. 근데 지금 이게 다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중간에 관련된 기록들도 예를 들어 비아폰 서버도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렇죠. 네. 누가 어떤 미친놈이 가서 비아폰 서버 이상하게 해가지고 거의 다 조작해버리면 기록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런 것들이 전모를 밝히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자는 심지어 직시항고단에서 가장 핵심 우두머리는 핵심이 그냥 우두머리죠. 네. 윤석열을 석방시켜주질 않나. 관련된 수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김건희 여사도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가 과연 내란을 알고 있었냐, 몰랐었냐,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뭘 했냐. 저는 몰랐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우리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스템이 사실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누가 주도하냐? 지금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이 광장의 이상한 목소리에 힘받아서 주도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김건희에 대한 그 종국적인 여러 가지 진상규명의 움직임이나 시도 같은 것들이 정식적인 궤도에 오른 시점은 오창석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느 순간이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이 되고 난 직후부터 검찰은 틀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검찰은 그들의 권력의 개로 전락을 했지만 또 전락을 하면서도 모욕적인 일들을 그 콜검이라고 하는 휴대폰 반납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명운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체고 다른 방향으로 가겠지만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면 결국 탄핵된 이후에 가장 달콤한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국정 개입을 해서 국정농단을 벌여왔다. 요 증거를 내미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인용 직후부터 네. 검찰의 거센 반격이 시작될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수사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모 방송에 공개 방송 가서 얘기한 게 있는데 뭐 여사가 무슨 장관 인사에 개입한 썰이죠. 확인은 저도 못했으니까 되게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고.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정권 후반기 저는 이제 올해 후반기 정도 되면 얘가 나올 거다. 왜냐면 권력 누수가 생기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미친 짓을 하면서 이게 됐죠. 근데 아직 파면이 안 돼서 안 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사와 그의 가족들, 그의 일당들이 벌인 부정축제나 네. 인사 개입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장모가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위조 냈잖아요. 당고 증명을 위조했는데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졸업장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거랑 그 영화에서 기생충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은 모든 게 신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위조를 뭐 300매덕이 있다고 위조를 해서 금융해석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웬만한 사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그러면 권력을 쥐고 있었잖아요. 뭘 못했겠어요. 저는 엄청난 부정부패들이 나올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